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은 학자들, 그 성균관 유생들이 아니되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 예전에 대표적인 유생은 아니고요, 그 대제학 학자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요, 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나오셨고요.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학과 이름이 경찰행정학부로 또 바뀝니다. 되게 자주 바뀌네요. 예전에는 공공인재학부였었잖아요. 예, 요즘 입시 시장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상품 개발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하고 함께 이제 행정 부분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새해 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관련 예산도 다 통과가 됐고, 경제 정책 방향, 정부는 아니면 대전시의 경제 정책 방향 로드맵 좀 나온 상태인데, 오늘 우리가 민생 경제 회복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지난해 경제 지표 좀 보니까요, 이 가계소득이 또 가처분 소득 포함해갖고 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또 이제 기업의 이익도 좀 떨어졌고, 반면에 금리하고 물가는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뭐 지난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좋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상저하저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이게 작년에 처음에 정부가 상저하고를 주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가 되면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그 리오프닝 효과가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미중 갈등 사이에 껴서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점점 좀 안 좋아져서 그 중국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이 성장 쪽에서는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나 금리가 오르다 보니 가계 소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에 이 하저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특수효과, 그러니까 연말 가면 하반기에는 중국이 좀 경기가 좋아져서 나아질 거다라고 전망했지만 결국은 뭐 그 통계로 보면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최초로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권선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경제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 때인데 체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마이너한 거 가지고 계속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당장 뭐 큰 거 예를 든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고요. 제대로 체계적인 게 없고, 인구구조 변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산업구조 뭐 AI라든가 뭐 로봇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산업구조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체제 전환, 경제 체제 전환이 필요한 때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그런 큰 틀에 관한 대응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한 대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돌아가는 거죠.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되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근본 원인 해결, 그 큰 그런 처방, 뭐 철학 이런 것들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시스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현 정부는 그 확실한 철학이 있거든요. 불안해. 네? 왜 웃어요? 그러니까 감세와 규제 완화. 네. 감세와 규제 완화. 감세와 규제 완화. 저는 막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 아유, 감세와 규제 완화. 동의 안 하세요? 아유, 뭐 그 의도까지야 제가. 네. 감세와 규제 완화. 감세와 규제 완화. 수출 주도,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전략을 펴는 거여서, 아니 권선필 교수님께서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지 없다 보니 이게 살아나려고 하다가 뭐 살아나지 않고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체제 전환할
생각은 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사실 한국 경제가 처음부터 고도 성장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수출 주도, 수출 중심적인 이제 그걸 계속 고수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그 사실은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과거처럼 고성장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률 가지고 목매일 일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그거보다 성장률하고 저성장 체제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인구 자체가 저성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민생이 어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작년에 계속해서 수출 대기업한테 감세하고 규제 완화해주면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 이거 컨셉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컨셉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했었어야지 성장률이 올라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권선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전환, 우리의 목표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게 플라스틱 빨대 얘기잖아요. 종이 빨대 사용하게 했고 플라스틱 규제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그거를 물린 거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세계적인 흐름에도 안 맞는 거고 이렇게 전환을 해야 새로운 사람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없애고 있는 건데, 옛날식으로 되돌아가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 기후변화 대응도 안 되고 산업전환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80년대 초반 사고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접근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이 잘 되면 그게 낙수효가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성장률이 높아야 그게 골고루 퍼질 거다. 뭐 이런 거지만,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두 분의 진단이시고요. 사실 제일 오래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이거예요. 부동산이 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뭐 부동산 TF 문제 요즘에 PF 문제,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그 대출을 줄 때는 뭔가 담보를 잡고 대출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은 향후에 미래에 지어져서 팔릴 것을 예상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 거거든요. 이게 근데 다 지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꼬꾸라지다 보니 이게 지어지다가 중간에 그만둬진 거예요. 분양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 그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많이 물린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서 현재 이게 다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금융기관들 동시에 망하고 뭐 이런 건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뭐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러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해서 좀 망할 것 같은 부동산 PF 회사들 좀 살려내라.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자기 실수요를 넘어서 이게 투기적인 매입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자꾸 정부에서 사인을 아니다. 부동산 경기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으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지속되다 보니 조만간 올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위험성을 저희가 안고 있는 거죠. 사실 강남은 뭐 부동산 불패 이래가지고 뭐 많은 부동산 그런 시장의 어떤 그 선두주자 역할을 했는데, 강남에 그 주상복합 만들려고 했던 그 PF가 어그러진 거잖아요. 새마을금고인가요? 거기가? 예. 그래서 대출 기한 연장이 끝나가고 이걸 갚아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고 터질 것 같으니까 정부가 그걸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건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건전한 시장이라면 망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물린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권이 물려 있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연쇄적 효과가 나올 거라고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축이 그거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고, 건전한 시장에 맡겨서
그들이 욕망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 거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감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의 안정성이 그러니까 주거로서의 그렇게 정부가 관리를 해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에도 개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그냥 무턱대고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그렇게 투기를 해댈 때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안 했었잖아요. 오히려 장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려하고 자유시장이다. 뭐 자유시장인데 뭐 자유로운 상품이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유로운 시장이 자기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과잉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도 하냐면은 그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 LH 같은 공기업을 동원해서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업을 그거는. 도와주는 그렇죠. 거죠. 망하게 생긴 아파트 집 지어놓고 안 팔려서 망해야 사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논리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그걸 사주겠다라는 거. 망해서 그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네, 망해서 싸게 나와야죠. 망해서 싸게 나와야지.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망할 때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은행이나 금융권, 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 기업을 먼저 살리자는 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렇죠. 이게 그 주택 수요자한테 피해를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거는 금융산업 자체가 기업의 근데 저는 관점에서. 금융산업도 이참에 좀 그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산업이 지난 그 몇 년간 한국 사회의 그 과잉 부동산 거품에 일조를 했거든요. 아니 금융은 원래 신용을 파악해서 기업에게 투자를 위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약간 모험적인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먹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금융기관들은 아주 손쉽게 담보대출 가지고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주로 이렇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금융의 본질에 원래 해야 될 그런 임무는 아닌 거예요. 금융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에 지원을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나라가 성장을 하고 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에 과잉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럴 때 이걸 계속 도와주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대출은 정부가 계속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그 비즈니스 생태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망할 때는 망해야겠다. 예. 그리고 정부가 다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망할 때는 망하게 하더라도 건전한 그동안 열심히 본연의 사업을 잘 해왔던 그런 금융기관 위주로 금융 부분이 재탄생할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번 위기가 와서 이게 정리가 돼야 시스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시스템 전환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상처는 골물대로 골마 있고 그리고 폭탄은 계속 돌리면은 언젠가는 터질 건데 그때 폭탄 터지면 가장 큰 피해 보는 거는 일반 서민들인 거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 IMF 때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기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단지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지금 돈을 좀 넣어놓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선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이냐, 마치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뭐 그런 우리나라 이 시스템 자체가 선분양 시스템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분양을 받는 건데 다른 나라도 그래요, 교수님?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지을 때 건설사가 그러니까 지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미리 지어진 거를 예상하고 돈을 받아서 그리고 은행으로 대출 받아서 그걸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땅 짓고 혐지기가 어디 있어? 아마 이 말씀하신 주거와 관련된 우리 제도를 다른 나라랑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거 많거든요. 전세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전세 없죠. 월세, 주세, 일주일마다 세를 받는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늘 그런 얘기, 선진화 얘기하는데 선진화가 안 된 것도 많죠. 지난 정부는 왜 이거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 원죄가 있죠. 그쵸. 부동산 계속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대책은 엄청 많이 내놨는데 거의 다 땜질식이어가지고 부작용만 더 많았던 것 부동산 같고. 폭등이 일어난 게 지난 정부 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폭등한 거로 인한 기대 수익이 확 올라간 거예요. 아파트가 예를 들면 2배 올라갔는데 그럼 빨리 지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수요는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끝물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정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제 입장에서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관료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된 관료 시스템을 정부가 통제를 못해요. 국회의원들 통제를 못하니까 국회에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들도 집값 올라가지고 재산 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거론하세요. 저 삐처리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아니 뭐 국민의힘의 그 저 청중가 어디에 그 박덕흠 같은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정도는 거론해도 돼요. 네. 부동산 많죠. 네. 예, 근데 그분이 그 국토위에 계셨거든요. 이해충돌. 예. 완전히 그래서 좀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강화하거나 뭐 이럴 때 항상 그 반대를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그걸 처리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난 정부가 잘 못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난 정부에서 그러면 뭘 못했냐라고 치면은 그 대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느슨하게 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한 박자 늦게 이렇게 예. 뒷북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보면은 그때 그 공급주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반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러면 뭐 새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걸 개선하겠다,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부동산 경기 상당히 위험하죠. 금융하고 두 분 보시기에 빚내서 집 사막 좀 어렵겠죠. 올해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있는 예. 빚 줄여야 하는 타이밍 당연히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빚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 건데요. 사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분권을 계속 주장하고 싶은데 지역 간 차이가 너무 커요. 아시는 것처럼 지역 안에서도 아까 강남 얘기하셨잖아요. 강남 불패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 대전만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하고 나머지 전체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 차이가 과거에 비하면 예를 들면 집값에 있어서 5배, 10배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취약합니다. 관료들이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재부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면 우리 대전에 어디 변두리는 신경도 안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본인들도 수도권 중심으로 살고 있고 재산 다 거기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맞춤형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해도. 그래서 저는 분권 문제가 이 문제도 직접 이건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문제도 손을 떼고서 지역 형편에 맞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 권력을 안 내려놓고 있거든요. 관료들도.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지역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근본적으로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나다 보니 부동산도 그런 부분에서 경제력 격차가 그렇죠.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세수가 가장 어디서 많이 나느냐 결국 서울에서 많이 나거든요. 이게서 부동산을 너무 분권화 시켜버리면은 지역에는 이 부동산을 뭐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재원 마련이 잘 안 돼요. 경제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서울 사람들이 분권을 많이 주장해요. 분권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나오는 세수는 다 서울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권을 하더라도 제대로 잘하려면은 그 서울에서 나오는 세원을 다른 지역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역 간 재조정 샐러리 캡처럼 세수 캡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 것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역 분권을 하지 않으면은 현 상태에서 그냥 지역 분권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은 뭐 그 부분 교수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두 분은 항상 거의 의견이 동일하시잖아요. 저는 이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 R&D 예산이 상당히 축소됐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정부 여당에서 뭐 R&D 예산 뭐 6천억, 8천억 복원 뭐 이런 거 현수막 건 것도 많은데 사실
정부에서 이거 5조 4천억 원인가요? 감소 예, 5조 2천억. 예, 깎아버렸고 실질적으로는 4조 원 넘게 줄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R&D 쪽에서 반발이 심한데 특히 대전은 대덕특구가 있어가지고 이 R&D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 이제 최근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성구청에서 유성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빅데이터 연구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 자료 갖고 한번 같이 논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3가지 효과를 얘기했더라고요. 이 대전에서만 생산 유발 효과에서 6조 4,082억 원이 줄고 대덕특구에서만? 예, 지금 이렇게 준다면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5,878억 원.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업 유발 효과에서 33,533명에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그런데 일자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분야와 달리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냥 일용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빠져나가거나 한번 이게 바뀌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특히 R&D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나가는 거. 특히 그동안에도 연구단지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고용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뭐 프로젝트별로 가니까 책임 연구원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와 있는 연구원들은 계약직 형태로, 계약직 형태로 들어왔고 그래서 뭐 박사급 인력들이 그런 것들을 담당했는데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를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줄일 때 거기부터 줄이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운영 이게 R&D 카르텔 줄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R&D 카르텔 때문에 이거 줄인다고 했는데 결국은 카르텔만도 공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저는 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추가할 것은 평상시에 그 같이 연구원들을 항상 고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그 랩이라고 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랩을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실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정규직이 남는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실험하고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정규직으로 남은 사람들도 할 수 없고 근데 나간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공사판을 전전해야 되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학문 후속 세대 새로운 교수를 충원할 때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악영향인데 아니 현 정부가 뭐 첨단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둥 뭐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R&D를 깎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기요금도 없어서 그 슈퍼컴퓨터가 전원이 꺼지는 상황이에요. 전기 없으면은 GPU도 못 돌리고 그러면은 R&D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세금만 깎아주면은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뭐 돈이 없어서 걱정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줄여놓고 본인이 돈 없다고 걱정하면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R&D는 특히 대전은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있어가지고 대전 지역경제에는 아까 권선배 교수님 자료 주신 대로 직격탄을 맞을 걸 예상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 대전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좀 그 젊은 인구들의 감소가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이 생산 연령이 감소하다 보면은 생산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지역에서 인재 채용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많은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어요? 탈지역화 기업에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대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 충분히 맞는 그 우려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지역에서 인재를 뭐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향후에는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이 탈지역화 우려는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저출산 문제인 거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출 정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뚜렷하게 없고
뭐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을 좀 싸게 주겠다. 뭐 집을 마련하기 쉽게 해주겠다. 그럼 뭐 5억 지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5억을 준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5억의 빚을 주겠다. 대부분 융자죠. 예, 맞아요. 그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죠. 왜 정말 신혼부부 도와주려면은 5억을 빚을 떠안겨 주는 게 아니라 집값을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값을 PF를 망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형태로 가면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 유럽의 대부분이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미 뭐 저희 주변에서도 저희 학교에서도 일본이 이걸 먼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국 청년들이 많이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특히 IT 쪽은 너무 취업하기 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도 인구가 줄다 보면은 지역에 있는 특히 젊은 인력이 고급 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 대응 자체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그냥 단순히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지역에 남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지역에 애정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데 뭐 혜택 더 줄게 남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는 매일 경쟁에서 지죠. 얘기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계속 위인 요인을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성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또 지역과 더 많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꾸 관계를 만들어주면 그럼 내가 여기 재밌고 편하고 행복한데 왜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범용적인 지식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면은 그럼 돈 많이 주는 데로 다 가죠. 바로 그 부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역이 돌아가는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지역 순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전시가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인류 경제 도시로서 이제 대전에 뭐 빅 플랜을 가지고 뭐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 뭐 대전이 뭐 드디어 일자리가 넘치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구호에 비해서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에 대한 물음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좀 대전시가 좀 더 고민하고 이런 전문가들 아니되옵니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가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임 시즌데 19입니다. 이번 2024년 첫 번째 새해 방송 녹화인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생방송보다 해보시니까 녹화 편집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편집이 자막도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전달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조금 더 실천 가능한 뭐 이런 아이디어도 더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큰 덩어리에서 지금 방향이 안 맞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틀려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저는. 대전시만의 그런 뭐 이정훈 시장 말씀 잘하시잖아요. 선언도 잘하시고 좀 그랜드 플랜 2048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니되옵니다. 첫 번째 시간. 권선필 보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그렇죠? 네, 교수 그리고 정세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